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도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013년의 첫날 결심했던 일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 했던 약속들 과연 얼마나 지키셨는지요? 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지 내일 모레로 1년이 됩니다. 오늘은 그 1년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 얼마나 지켜졌는지 점검해보고 또 민심은 어느 정도 변했는지 그대로인지 1년간 성적표 매겨보겠습니다. 정치권 여전히 정쟁으로 시끄러운데요.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선 후 1년 행복해지셨나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대선 후 1년 행복해지셨나요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먼저 철도 파업 관련 속보부터 좀 살펴보죠. 오늘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요.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철도노조 본부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받아서 오늘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240여 명이 투입돼서요. 노조 사무실 등 현장을 통제했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서는 검거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파업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요. 지금 서울 지하철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노조 모두가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 출퇴근길 상당히 좀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철도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서 국제연맹에 성명이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제운수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 기준 위반이라면서 정부와 코레일이 직원들을 대량 직위 해제해서 오히려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제운수노련은요. 전 세계 180여 개국의 700개 운수노조로 구성된 국제연맹으로요. 약 500만 명의 그 운수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력의 반대말은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권력이 추악하다는 걸 반증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업 사태가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다른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네. 어제 저희가 여야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들 연결했을 때는 오늘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새누리당은 이번에 이것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해결책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국방부로 가보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나 보죠, 국방부가?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 20명에 대해서요.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이른바 고위직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야권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 언론은요.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와 관련해서 말을 번복한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 일탈 행위 실체는 현재 오리무중이고요. 역시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는 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만 무려 20명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설명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사건과 좀 약간 좀 맞물려 있나 보죠?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계에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오늘 그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오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2주기에 리설주가 모습을 드러냈나 보죠? 그렇습니다. 최근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숙청 여파로 거취가 주목됐었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오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변이나 위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설주는 김정은 1위원장과 함께 오늘 김정일 2주기를 맞아서 평양에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용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중앙 추모대회에 이어서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건강 악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눈에 띄는 지도부의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서 최근에 진행된 숙청 작업에 대해서 이른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말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요. 오늘 오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은요. 장성택 처형은 북한 정권 수립 68년 만에 있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도요.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2주기를 맞아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철도 파업도 노조 측에서는 민영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요즘 어딜 보나 민영화 타령들입니다. 정부가 예.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건데요. 청와대에 이어서 오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영찬 차관은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의료계의 TV를 통해서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요.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서 부대 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또 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 병원 그리고 동네 병원 간 그 의사들 간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서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영화 정부는 아니다. 노조는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확실한 가는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못 믿으니까요. 서로 말꼬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포함해서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부해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오목교까지 차량 정체입니다. 뒤로 이어지는 성산로도 모래내 고가차도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받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전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정체, 옆에 영동대교도 양방향 서행이고 성수대교
도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용비교부터 월계 1교까지 쭉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서행이 되고요. 이후로 여의교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 공항 쪽으로는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했으니까 이 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송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도와 의료, 가스,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둘러싼 민영화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 청와대의 기본 입장 크게 사실이 아니다. 또 정부의 설명을 믿어달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그러들지 않는 민영화 논란. 이렇게 아니다라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또 왜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사회공공연구소의 재가현숙 연구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영화 한때 민영화 그러면 모든 것이 선이다. 또 뭐 공공성 그러면 또 뭐 그렇지 않고 또 뭐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낙인이 찍힌 듯한 것이 있었는데 먼저 민영화의 개념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서 차례차례 좀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 민영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딱 하나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뭐 거시적으로 정리를 할 때 정부가 자산이나 정부가 했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모두 민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범주적으로 이거를 구분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조세로 뭐 지원됐던 게 사용자들의 부담금으로 전환되는 뭐 재원의 민영화라든가 생산활동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생산의 민영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이 뭐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적 장치나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도 사실은 민영화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민영화 유형 자체를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매각만 두고 뭐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게 그 민영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일단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제 민영화를 통하면은 어떤 효율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많이들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는 부분 그 자체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좀 애매할 수 있는 게요. 일단 민영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배경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뭐 전체 생산 경쟁 체제를 전환시키는 구조 안에서 영국 그 대처 시기부터 확산돼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선이고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어떤 업적처럼 그렇게 선도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영화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뭐 요금이 인하되고 고용이 유연화가 확대돼서 장점이 많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민영화를 해보니 나타났던 효과들은 뭐였냐면 네. 국가 자산 자체를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독점해서 해왔던 뭐 수도, 전기, 물, 가스, 철도 이런 산업들을 네트워크 산업이라 하는데요. 이런 산업들의 공통점이 규모의 경제 자체가 독점을 통해서 운영될 때 최대치를 달하는 건데 이걸 민간으로 이전시킨다고 해서 그럼 뭐 독점이 벗어나서 경쟁을 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했던 걸 그냥 민간의 어떤 재벌이 독점하는 방식으로밖에 전환이 안 됐고 그리고 요금도 인하가 되지 않고 사실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또 고용의 유연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화라든가 고용의 불안이라든가 해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현실적 문제들이 더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 무엇보다 조금 우리가 이 국면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네. 공공성이 낮은 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어떤 기업들을 사실은 팔아야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민영화하는 대다수의 그 영역을 보면 네. 이미 국가가 선제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관 산업이나 수요자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필수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의 근거, 사례 어디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의 뭔지 뭐 이런 게 좀. 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철도하고 그 의료가 최근에 이제 핫 이슈인데요. 철도 얘기를 들면 철도가 그 철도 민영화를 한 이후에 100개 기업으로 기업을 분할 매각했고요. 그래서 이 분할 매각한 이후에 선로나 기타 인프라를 담당하는 레일트랙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 다음에 92년도에 노동자가 여기 구경 철도 노동자 수가 92년도만 해도 15만 9천 명이었는데 네. 민영화한 이후에 9만 8,300명으로 5년 사이에 38%에 해당하는 인력이 감원이 됐고요. 네. 그러면 민영화를 하면 공적 자원이 줄어들었냐 자원 지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2배 이상 해마다 2조 원가량을 이 민간 그 기업에서 노후선로 시스템 유지나 보수 비용, 철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윤 보장, 우리도 그 작년 9호선 사태에서 정부가 최저 보장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는 여전히 해당 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고 또 네. 하나는 굉장히 많은 철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네. 인명사고도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레일트랙은 5년 만에 파산했고 재국유화하는 사례로 네. 이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네. 네네. 자, 민영화에도 지금 이제 실적인 측면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흔히들 이 공기업의 방망 경영을 가장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득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망 경영으로 지금 정부가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철도 얘기를 했으니까 철도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철도 부채가 해마다 지금 증가해오고 있는데 철도 네. 노동자들 임금이 증대해왔다. 이걸 두고 방망 경영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국가 부채 심각하게 증가했는데 네. 그럼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료 행정부 임금 깎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은 거고 철도 부채의 핵심은요. 사실은 고속철도 건설 초기에 그 애초에 6년 건설하기로 했던 걸 12년 늘려서 건설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5조 원 투입하기로 했던 게 19조 원 투입이 되면서 4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럼 왜 그랬나 원인을 보니 잦은 설계 변경 이런 것이 다 비리와 커넥션과 관련된 사실 정부 책임과 정치계 책임이 굉장히 네. 컸는데 철도 공사로 이 빚이 다 이전이 돼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철도 공사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지금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철도 그 레일에서 수익을 보는 게 KTX 경부선하고 경인선 2개 노선이에요. 네. 이 노선 이외에는 적자 노선이고 이 적자 노선을 그럼 철도공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이 적자 노선들은 사실은 대표적인 거는 그 벽지 노선이라든가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장애인이나 노인 무임승차나 이런 그런 혜택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수익을 가져오는 것을 부채도 갚아야 되고 이런 공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서발 KTX 이 노조 측에서는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정부가 해명하는 거는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도는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경쟁 도입이라든가 민영화 이런 게 도사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수서발 KTX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를 볼 수 있는 노선이에요. 그럼 철도 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흑자 노선을 직접 운영을 해서 더 많은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민간 기업, 재벌에게 만약에 운영권을 줬을 때 재벌 기업들은 들어와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코레일은 기존의 건설 부채 다 떠안고 있죠. 이 떠안은 빚에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노선까지 뺏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의료 민영화 논란도 뜨거운데요. 네. 자, 이게 철도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료법인은 이제 부대 사업 관련한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네. 가열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병원은요,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거든요. 그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이 의료를 매개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면 의료 행위 자체가 이제 돈벌이를 하는 행위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비영리 법인이 그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해서 이 영리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터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 회사는 형식적으로 비영리 외피를 쓰고 있지만 자회사인 영리회사가 수익 배분이나 배당 등이 이미 가능하게 되는 측면에서 그러면 모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비영리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배당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라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의료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산업적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IT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IT 얘기는 아마 원격 의료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금 대비해서 의료적 측면에서 대면 진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성이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아무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IT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논리인가? 그렇지 네. 않죠. 그 산업은 따로 육성시킨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놓고 가스의 이제 민영화다 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요. 그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이 수입해온 가스를 다른 업체한테 판매할 수 없게끔 해놨는데 네. 이제는 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었는데 다행히 이거는 지난 12일에요. 법안 소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민영화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제일 큰 거는 이 민간업자들이 재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수입해 올 때 수입 가격이 비쌀 때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들은 가져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스공사는 공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용량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가스공사로부터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가격이 쌀 때는 또 대량 수입을 해오겠죠. 수입해온 걸 그리고 팔아야겠죠.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국내에 수요 층 자체가 기존에 이제 예측됐던 수요나 이런 거에 맞춰서 움직였던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반 예.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사실은 부추길 수 있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나 의료, 가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언뜻 생각해보면 공공성도 확보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자체를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답은 너무 명확하죠. 그러나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공공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면 효율성의 가치보다는 공공성의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소의 재갈현숙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대선 후 1년 행복해지셨나요?죠. 9366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 안녕하지도 못한데 무슨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이렇게 팍 쳐서 주셨는데요. 네, 행복, 안녕하지 못한 행복도 없겠죠. 7434님은요. 예스입니다. 1년 안에 큰 집을 다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을 짓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살기 좋은 행복한 집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대기, 만성 이런 말이 또 문득 떠오르네요. 네,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이어지는 2라운드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과도 관계 있는 내용인데요. 대선 1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 그리고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정부가 한 전체적인 업적에 대해서 몇 점 정도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본부장 그리고 정치 컨설팅 및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인 윤희은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1.6%라는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지 1년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년 전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지난 1년 동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게 내일 모레면 1년 아닙니까? 12월 10일 날 선거했으니까요. 네. 자,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장으로서 자, 내일 모레 이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요. 1년간의 박근혜 정권의 공약 이행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몇 점 정도 가능할까요? 공약을 1부터 100까지 했으니까 몇 개를 지켰냐에 따라서 몇 %니까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다고 하는 신뢰와 원칙이
이 공약의 후퇴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 지점으로 볼 때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한 50%,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대선 때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진보적 아젠다로 집권에 성공한 보수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때 얘기와 선거 이후에 마음이 좀 바뀐 것 아니겠는가, 지키고 싶은 공약만 지키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국민적 의심이 커가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뭐죠? 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또는 뭔가 바뀐 것이 아닌가. 나는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굵은 기조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요. 특히 그 기초연금의 후퇴 논란 때는 지지율이 당일날 약 한 11%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공약 실천이 미흡했다, 이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런 의심들이 좀 커가고 있는 게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점수는 현재 그 지지율 한 50% 그 정도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대선 이전에도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그것에는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하고 투표율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고공 지지율이 약 한 60%에 근접하는 지지율이 견고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급락하는 그 이유 자체가 대선 공약의 굵은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좀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분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윤희원 실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공약, 먼저 그 복지 공약에서 앞서 뭔가 좀 변한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기초연금 후퇴 논란 등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초연금 그 후퇴 논란이 그런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선거 때에서도 매니페스토 본부가 지적을 한 게 국정 공약이 201개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게. 근데 이게 애초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 본 게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것들에 대한 135조 재원 마련에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135조에서는 지난 총선 때 75조 3천억 되는 공약들 다 포함해서 135조에 이행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를 먹고 있는 게 공약 설계가 처음부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더 큰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개발 공약,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약 한 106개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 200조 정도 필요할 거로 매니페스토 본부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공약에서도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다 좀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무심스러운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재정 설계가 좀 잘못돼 있어서 그 난항에 봉착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공통된 공약이었는데. 네,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 매니페스토 본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선거 때는 굉장히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번 대선 말고도 많이 좀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그 재벌 대기업의 로비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화두에 묻혀서 이게 좀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우에 박근혜 정부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6월 달까지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이 입법화에 성공을 한 측면이 있어서 좀 성과가 있는가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쟁에 이 부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대 과거 선거와 좀 같이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많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국민 대통합은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공약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공약이죠. 국민 대통합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겠다는 게 국민 대통합 공약의 전제여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경청하고 있는가, 특히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과 과연 대화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전에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대적 정책이나 적대적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고요.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이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나 이런 거를 볼 때도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우리 저 본부장이 계속 짜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좀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시죠. 예, 뭐 대외적으로 외교에 관계된 그 중국과 미국과의 그 긴밀한 양자 외교 구축에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평가인데요.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그 성과가 있는 공약 실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그 단임 그 자체만 없고만 4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대선 공약 앞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와 일단 대화하라, 말하기보단 듣는 능력을 좀 길러라 하는 게 클린턴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가장 대통령제에서 높았습니다. 74%였는데 국회와 대화를 늘상 상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약 실천의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면 대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돈 들어가지 않는 공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 들어가지 않는 공약, 정치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쪽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공약이라는 것이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돈 안 들어가는 공약입니다. 복지 공약 같은 경우에 돈이 들어가서 난항을 겪고 있다 손치더라도 네. 돈이 안 들어가는 공약들, 정치개혁 공약들을 양당이 같이 했거든요. 네.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이행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는 공약에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난 1년간의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가인 윤희웅 정치 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지율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흔히 대선 전에 노력한 5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자, 오늘 현재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한 53%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과거 대통령과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임기 초에 낮게 시작했다는 점이거든요. 한 40%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 좀 상승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60% 중후반대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했었고 이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초반에는 왜 이렇게 40%대로 낮게 출발했습니까? 네, 임기 초에 이제 낮았을 때는 3월 중순에 상당히 41%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당시엔 인사 논란과 정부 조직법 개편 논란이 상당히 이제 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고 어떤 평가받을 만한 사안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 이슈들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던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나 또는 세대별 여론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보면 임기 초에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세대에 상관없이 긍정평가, 국정지지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까지 또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높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여야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또 공약 후퇴 논란 등이 겹쳐지면서 기존의 야권 성향층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에서 또 화이트 칼라 학생층 등 이런 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좀 더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지만
고령층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이런 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평가가 현재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특정 시점에만 조사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요. 조사 방법과 표본오차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떤 방법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주간 단위로 약 1,200명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휴대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표본오차는 이것이 이제 대개 이제 1,000명 정도 생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정도 표본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능력에 대해서 물론 세대 간의 의견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요. 이제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어떻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지금까지 높게 이제 견인했던 것은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두 가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한 이 결과에 따르면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66%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54%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36%만이,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36%, 또 공직자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18%로 긍정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공약 이행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아닐 텐데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다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재원 등 제약 상황을 고려해서 수정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이제 성향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팽팽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소통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평가 중에 약 13%가 지금 부정평가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당선될 시기에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이것이 이제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후에도 그 추진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더 논란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그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최대 최저로 합치면 오차 범위가 한 6.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재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이제 철도 파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경실련에서 지난 5월에 이제 KTX 고속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약 61%가 반대를 한 것으로 이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는 경쟁 체제 도입이라든가 공기업 선진화 이런 프레임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초반부터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나 어쨌든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갈등 상황들,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잘 해결이 된다면 리더십, 갈등 해소에 대한 리더십의 긍정평가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갈등이 좀 장기화되고 갈등 해소가 좀 어려워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 부정적인 타격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안철수 신당 창당이 된다면은, 네.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좀 줄까요? 글쎄요, 지금 원래 선거라는 것이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본질일 텐데요. 네. 지금 내년 선거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중에서 야권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거기에 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론 선거가 될 수 있을지 좀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현재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여당 지지층은 비교적 견고한 편이고 해서 오히려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분석가인 윤희웅 정치 컨설트 및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대선 후 1년 행복해지셨나요?인데요. 0435님입니다. 글쎄요, 행복할까요? 제가 묻고 싶네요. 지금도 철도 노조 파업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0356님은 예스입니다. 크게 체감하는 건 없어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앞으로 더 조금씩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스마트폰 예스 앱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